그런 매출 성장이라든가 그거 다 경영진이 결정해야 가능하잖아요. 경영진이 똑똑하지 않거나 경영진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는 다시 무너지죠. 그래서 경영진이 제일 중요한데 자, 그럼 주가를 보고 어쨌든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가치를 좀 대표님은 어떻게 찾고 계세요, 지금은? 가치라는 게 되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주식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네. 가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라는 거는 네. 사람들은 가치라는 거를 그냥 자산이 많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치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 갖고는 가치가 아니고요. 성장성도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성도 내가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지만은 네. 이 성장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한 5년 동안 투자하면 적어도 10조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죠. 그것도 가치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경영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경영진의 가치를 봐라.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영진의 철학. 네. 말씀하신 게 갖고 싶은 기업이 생겼을 때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인데 책에서 나온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매출의 성장성, 네. 두 번째가 수익의 지속성, 세 번째가 투자의 효율성, 네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경영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영진이죠. 경영진. 왜냐면 이런 그 ROI라든가 네. 그런 매출의 성장이라든가 네. 그거 다 경영진이 결정해야 가능하잖아요. 경영진이 똑똑하지 않거나 경영진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는 다시 무너지죠. 네. 그래서 경영진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경영진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기관 투자가들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본다든가 아니면 영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투자를 왜 하는지 자세하게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펀드부터 시작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 생각하는 게 그런 거니까 기업에 전화도 하고 또 기업 방문도 하고 네. 또 공장도 방문해보고 네. 그래야 이 기업인이 어떤 철학이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쨌든 대표님의 말을 듣고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 이 유망한 산업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대표님은 좀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하나는 그 산업을 보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기업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산업을 보는 경우는 이제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발달할 거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게 탑다운이고요. 그것보다는 그건 상관없이 내가 기업을 봐갖고 이 기업은 좋은 것 같아. 네. 이 기업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모았더니 자연적으로 그런 퍼센티가 결정되죠. 이 회사 2% 투자하고 이 회사 5% 투자하니까 합했더니 전자 부분은 이렇고 IT 부분은 어느 정도고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고 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네. 돈이 어디에 많이 모일 것 같으냐. 앞으로 이 창출되는 매출액이 어느 분야가 많을 거냐. 돈이 많은데 회사가 있어야 내가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마르는 데는 우리가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데 돈이 많이 몰릴 것인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헬스케어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거와 다르겠죠. 플랫폼을 있는 회사와 플랫폼이 없는 회사의 네. 차이점은 굉장히 그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네.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경쟁이 나오기 힘든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오기 네. 힘든 분야들. 네. 그리고 이제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는.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분야.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분야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그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확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S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엄청난 확장성이 있죠. 어떤 쪽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인데 네. 옛날에는 가수가 어디 가서 공연을 했죠. 그런 큰 공연장에 가서 강연을. 그렇죠. 올림픽 경기장에. 그렇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2만 명, 3만 그렇죠. 명 이상 못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BTS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부의 창출을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그 아마존이 잘 되는 이유는 그 확장성이죠. 네. 그러니까 확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갖고 싶은 회사가 많아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 올라갈 주식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성공한 투자가 힘들죠. 자, 책에 보면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제 사례를 세 가지쯤 말씀해 주시던데 이건 뭐 지금 이렇게 투자하라가 아니라 이제 각을 토대로 이제 얘기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반대로 가라. 여행주, 은행주. 요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그 주가가 이제 대부분 과도로 반응을 해요. 네. 그 안 좋은 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가치가 만약에 한 10조의 가치인데 갑자기 뭐 6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나쁜 뉴스가 그 회사의 이익에 그 나쁜 뉴스가 갔을 경우에는 거의 뭐 10%도 아닌데 네. 주식 가격은 30% 40% 하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눈여겨봐라. 예를 들어서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같은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주식 가격은 완전히 더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 한 3년 후면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망하지만 않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1등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회사에 내가 한 3년, 4년 후에는 지금 이 회사는 엄청나게 힘들지만은 주식 가격이 뭐 70% 빠진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위기 때는 다만 뭐 한 3등, 4등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도산할 가능성이 크죠. 네. 위기를 못 견디면. 그렇죠. 1등은 위기를 견디면 나머지 독점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진입 장벽을 봐라. 우버와 그다음에 넷플릭스, 테슬라, 카카오 사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네, 경쟁자가 나오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이익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 그러면 내가 가격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애플 같은 경우는 마진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경쟁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있고 하지만 그 자기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가 그 무지무지한 밸류를 갖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플 같은 예를 들어 애플에 지금 투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애플 주식의 그런 장점을 미리 알았으면 네. 옛날부터 투자했으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 우리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네.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죠. 우리 한국의 카카오도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죠. 예. 책에 나오는 넷플릭스, 테슬라, 카카오는 이제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건데 우버는 경쟁이 나오기 좀 쉬운 구조인 건가요? 약간 그에 비해? 우버는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는데 네. 카피가 가능하죠. 왜요? 노는 차, 네. 내가 사람들 다 차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노는 그렇죠. 차를 사용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3의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카피를 비즈니스로 했을 때 꼭 우버로 갈 필요 없을 그 상이 그 어떤 특별함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데는 이미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구축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네. 옛날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에어라인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요. 뭔가요? 옛날에 네.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그 대부분 이제 그 자기 차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는 게 처음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런 페남이라든가
그런 지금은 에어라인 회사들이 다 없어지거나 다 병합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 페남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건 무지무지하다. 그래서 그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 독보적인 걸 하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비행기만 있으면 되고 그 조종사 구하고 스튜어디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네.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니까 페남은 어떻게 됐어요? 파산 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카피가 쉬운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어비앤비도 약간의 그런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건물을 빌려서 그거를 쪼개서 그 하는 비즈니스가 카피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투자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같은 플랫폼으로 보이는데도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네. 경쟁자가 나오는 쉬운 구조냐. 책에서는 또 카카오에 대해서 이런 또 코멘트 하나 있더라고요.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도 이미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가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브랜드 파워죠. 네. 그 경쟁자가 나오기가 힘든 게 그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배가 고파요. 근데 맥도날드를 딱 봤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 없이 맥도날드에 가서 그 햄버거를 먹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브랜드의 파워예요. 맥도날드라는 파워가 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음식이 있다는 거를. 네. 근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조그만 그 상점을 봤을 때 들어갈 때 이제 약간의 망설임이 있을 수가 있죠. 있죠. 이게 믿을 만한지 맞아요. 아니면 서비스가 어떤지 맞아요. 가격이 어떤지 그게 브랜드 파워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뇌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난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존니 대표님과 작년에 아마 한 2월인가 3월쯤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카카오를 되게 전망을 좋게 보는데 대표님이 좀 뭐 어떻게 보셔요? 지금 제가 더 사야 되는지 뭐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대표님이 장기 보유하라고 이러시고 이제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한 카카오가 다소에서 오른 것 같아요. 그랬나요? 저는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팔았어요? 마켓 타이밍을 조금씩 했던 오케이.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직 제가 존니 대표님이 내공을 받기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헬스케어.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미래 당일 산업이죠. 전기 자동차. 여기까지 이해는 갔는데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나오더라고요. 이 SK텔레콤은 저는 보면서 존니 대표님이 예전에 SK텔레콤 돈을 보셔서 이 살을 잘못 넣으신 건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어떤 그건 얘기인가요? 아니고 이제 네. SK텔레콤은 과거에는 이제 네. 그 저도 어떤 통신 사업으로 끝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더스트리가 산업이 이제 옛날에 없던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통신 사업이 아니고 이거죠. 와우. 이제 전기차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동이 되게 되면 이 통신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B2C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들한테 그 핸드폰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제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가 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한 가지 인더스트리밖에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은 그게 엄청난 시너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 물류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물류센터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각 지역으로 물건이 가는 걸로만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부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니까 엄청나게 경쟁자가 생기게 됐죠. 쿠팡도 있고 뭐 마켓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물류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류센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단순히 그냥 물건 보관하는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첨단 산업이 됐고 그 물류센터 가보면 옛날에 물류센터가 아니죠. 네. 막 기계가 막
예, 하잖아요. 로봇이 왔다. 그렇죠. 그게 그 부가가치가 새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통신업도 이제 과거의 통신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 산업의 인프라 산업 같이. 거기에 가장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KT, 뭐 SK텔레콤. 근데 시가총액이 저는 네. 그 옛날에 통신업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되게 SK텔레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런 인더스트리가 지나가면서 네. 과거에 그런 그 우리가 과거에 생각에 머물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여기서 또 가치가 창출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그 우리가 옛날에는 그 좀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걸 좋은 예예요. 백화점 옛날에 어떻게 돈을 벌었죠? 사람들이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백화점이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네. 더 이상 사람들이 오는 것 갖고는 안 되죠. 이제는 그런 그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플랫폼으로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지무지 경쟁력이 그런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회사도 거기에 맞춰지게 하면 도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난 거죠. 이런 세상이 변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또 경영진이 어떻게 변하고 굉장히 익사이링하죠. 어떻게 보면 그 전통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을 맞추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놀자 같은 거. 야놀자. 예. 모텔 산업 아니에요. 그쵸. 지극히 옛날 산업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또 가치가 창출되니까 네. 그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에 머물러 있지 않은 기업들이 네. 또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재미나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또 발굴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하더라도 영원히 장기 투자하는 건 맞지만 영원히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매각할 네. 이유. 그러니까 저절로 그 내 포트폴리오가 그쪽으로 변화가게 돼요. 주식을 이제 팔아야 하는가, 음. 이제 말아야 하는가 기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 가지 여쭤보는 사례로 포항제철 사례가 있더라고요. 요건 좀 어떤 이야기였나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식인데 네, 이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장치 산업 그러니까 그 경쟁사가 나오긴 힘든 구조긴 한데 네. 철강이라는 그거는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네. 근데 자동차 산업. 근데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더 이상 그쪽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 경쟁력이 높아졌죠. 중국이라든가 이런 베트남이라든가. 그래서 부가가치가 더 이상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매도. 네, 예. 요즘 많은 사람이 이제 펀드보다는 사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펀드의 매력 있을까요, 대표님? 당연하죠. 네. 그 제가 그 펀드를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세요. 아니 당신 펀드 매니저 사장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펀드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1년에 약 그 펀드에 따라 틀리지만은 대강 이제 1%라고 얘기하면 그 수수료 1% 주고 수수료를 주고라도 작은 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오늘 10,000원 갖고 투자할 수 있고. 네. 펀드 매니저의 그 브레인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10,000원을 투자하더라도 50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좋은 거는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잖아요. 펀드 매니저의 편지를.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펀드가 어디에 투자돼 있고 어떤 주식을 팔았고 어떤 주식을 샀고 네. 그거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경험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15%의 복리 효과예요. 그 400만 원까지 투자하면 한 5, 60만 원 그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400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펀드가 아무런 그 수익이 없다 치더라도 15% 수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펀드를 추천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주식을 좀 초급이신 분들일까요? 아니요, 초보건 아니건 간에 네. 저는 주식이 초보고
돼가고 저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 전문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일반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네.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 그리고 회사도 방문해보고 네. 경영진도 만나보고 하는 이유가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내가 똑똑하고 막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철학을 정말로 그런 철학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 프리 펀드 매니저도 끊임없이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네. 그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만났을 때 이 주식을 팔 때 살 때 어떠한 자세로 파느냐 사느냐, 단기적으로 20% 벌려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걸 10년 정도 기다렸을 때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느냐, 서로 챌린지를 하죠. 그게 있는 거지. 막 주식 전문가라는 직업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 전문가가 그러면 정말로 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느냐,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소액 네. 투자가들은 당연히 나는 불리해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